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 정말 방대한 법이고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위 규정을 적어 놓았는데, 옛날에는 여기 이제 11문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문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책에 서술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서술되었어요.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쭉 가면은 자본시장법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 규정을 따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자본시장법 내용이고, 어느 게 금융위 규정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11문제, 9문제,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이게 한 3년, 4년 전부터는 이렇게 우리 책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1장 해가지고 법 먼저 이야기하고, 금융위 규정을 뒤에 할 때도 있고, 관련되는 중간중간에 금융위 규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자본시장법을 강의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금융위 규정이고 어떤 게 자본시장법인지 알죠. 근데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법이고 어떤 게 금융위 규정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객관식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학원 그 문제집 보면은, 요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만든 학원도 있고요. 아예 이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든 학원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서술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1문제, 9문제, 문제 비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자본시장법 N 금융위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금년도 출제 요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한다기보다는 합치는 쪽으로 아마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굳이 우리가 이거를 나누어서 별도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수가 많죠.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정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면, 요 중에서는 일부분이 이제 빠지죠. 요게 이제 파생 자문이지 않습니까? 요게 뭔고 하니까, 요게 이제 발행시장 공시,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장 공시, 그 다음에 M&A 있죠. 요거 세 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빠진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파생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요것만 더 얹어가지고 공부하면은, 정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양이 많고,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각 장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발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많으니까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장에 보면은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금융투자상품 한 문제, 금융투자업 한 문제, 투자자 한 문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제 3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제일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은 요즘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인가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한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건전성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금융위 규정과 관련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요거는 사실은 금융위 규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인가할 때 예비 인가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금융위 규정이에요. 근데 그냥 인가는 이게 또 자본시장법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구별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하여튼 건전성 규제, 순자본 비율, 경영실태 평가 결과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영업행위 규칙이 있죠. 여기 3장입니까? 요게 시험의 보고입니다. 이제 영업 룰. 모든 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 룰이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투자 권유와 관련되는 거, 광고와 관련되는 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너댓 문제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 11장까지 있습니까? 11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한 문제씩 나오지만 특히 요 2장, 그 다음에 3장,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4장도 두 문제는 나옵니다.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앞부분하고 뒷부분 해가지고, 신용공여도 이 금융위 규정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2장, 3장, 4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특히 3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합합해서 20문제인데, 벌써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도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의외타 문제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제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법이라는 게 이제 수많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 금융위 규정에 보면은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제일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 중에 투자자산 운용사가 제일 시험 범위가 넓죠. 이 정권보다 더 넓죠. 여기서 또 이제 더 나아가죠. 이제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자문업자하고 일임업자, 요거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펀드가 포함되니까, 요게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거든요. 요게 이제 시험 범위가 제일 넓고, 그 다음 넓은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이제 정권, 투자, 금융, 자문, 인력. 그래서 문제 수도 많고, 공부할 양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부담을 느끼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규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외울 게 많죠. 그리고 이게 외우는 게 물론 이해가 선행되면 좋지만 이제 그 법을 만든 취지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먼저 알긴 알아야 되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버거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수많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이야 당연히 외울 수 있지만 예외를 어디까지 외워줄 거냐? 여기 관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기출문제 등등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요 정도까지는 외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는 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외울 것만 외워주자. 의외타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더라도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법규 파트는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과목 직무윤리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출제 경향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바로 강의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워낙 이제 문제 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더 하실 필요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시장법부터 가보시죠. 2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이제 봐야 됩니다. 총설은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관인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처음 이게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시험 쳤을 때는 매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인가 우리가 이제 시험 제도가 한번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때 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이제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왜 도대체 옛날에 이제 이 6개 법률이 있었죠.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법들을 통합해가지고 이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크게 봐가지고 이제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요 2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거는 언제든지 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은, 옛날에는 열거주의였는데, 이제는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요거는 전부 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여기
우리 책에서는 요 예를 옛날에 이제 여기 정권거래법이 있었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권이어야만 정권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권이냐? 그 법의 2조에 가보면은 요런 거를 정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열거를 열 몇 가지를 해놓았단 말이죠. 물론 한정적 열거주의라 그래가지고 조금 포괄적인 규정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열거주의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장점은 어떤 게 정권이냐 딱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뭡니까?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만들 때 회사가 좀 불편했다, 시대에 못 쫓아간다 그런 점이 지적이 됐죠. 그래서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파생결합 정권의 기초자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포괄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전부 다 상품, 정권의 개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포괄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열거주의다 그러면 우리가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기관별 규제. 어떤 곳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는 법이 적용이 다 달랐다는 이야기죠. 은행에서 거래하면 은행법 뭐 이런 거, 정권회사에서 거래하면 정권거래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에서 거래하면은 간투법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규제 차익이 이제 심하니까 이제는 기능별 규제로 바꾸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기관별이냐 기능별이냐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출제 지문 정도 한 지문 정도 내고요. 요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범위가 옛날에 비해서 뭡니까? 굉장히 확대되었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뭐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도 도입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겸령이 허용되었고 여러 가지로요. 여하튼 뭐 확대된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강화되었죠. 근데 우리 책에는 표현을 조금 옛날에는 그냥 직설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 3년 전부터는 한 장 넘겨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쓱 와닿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 정도는 아시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6가지 금융 투자업자가 모두가 지켜야 되는 룰이 있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 6가지 중에 개개업자들, 매매업자하고 이제 중개업자가 지켜야 되는 룰,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 그다음에 신탁업자, 그다음에 자문업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임업자가 지켜야 되는 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하고 우리는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까지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파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요게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산 운용사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모두 지켜야 되는 룰하고 개개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룰을 나누었다. 요거를 우리 책을 쓰신 분은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 제도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위에 4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공통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에 2번에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5번에 그 제도적 의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시죠. 책에 있으니까. 1번은 자본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는 요거하고 관련되겠죠. 이제 유연성하고 효율성이 뭡니까? 요거죠, 요거. 포괄주의니까 이제 유연성이 올라갔다, 효율적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여기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예요?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는 이쪽이겠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시장을 믿고 들어오고, 그렇게 거래가 이제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3번에 종합적인 금융, 요거는 이제 요거겠죠. 요거. 겸용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해졌다. 뭐 제목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규제 차익 유인 최소화는 이거겠죠. 4번이겠죠. 옛날에는 이제 규제 차익이 심했는데 이제는 기능별로 규제하니까 그게 굉장히 완화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결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뻔히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려면 그냥 1번, 2번 정도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기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관계기관은 출제를 잘 안 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다른 시험에는 이 감독기관도 출제를 그렇게 썩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우리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위 규정 합해가지고 20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세한 부분을 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독 기간은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시험보다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원회 안에 정권선물위원회를 두었다. 요거는 이제 의결기구겠죠. 위원회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의결하는 것을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금융감독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출제할 만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뭐 그런 것 정도는 아실 필요는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시험은 여기서 이제 집중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정권선물위원회를 따로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전담기구다. 이제 요게 포인트고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전담기구다. 요거 이제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 기업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감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조사 이런 기구를 한다. 제대로 했는지. 하여튼 뭐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금융위원회 하는 업무하고 요거를 섞어서 냈을 때 비교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객관식에 적합한 것들, 뭐 요거는 숫자 같은 거, 요 9명의 위원이다. 그다음 요거는 5명의 위원이다. 뭐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이 행정부 소속일 거 아닙니까? 어디 소속이냐 그런 것도 출제가 돼요. 국무총리 소속이다. 뭐 이런 것들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융위원회나 요 이제 금감원은 대통령이 이제 동일한 인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이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죠. 요거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요 정선희 위원장을 자동적으로 겸임하게 돼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좋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을 공부하든지 뭐 우리 공부하든지 다른 시험에서 공부할 때 이제 요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9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인데 당연직이 있다고요. 당연직. 그래서 요거까지도 물어봅니다. 요거까지도. 그러니까 요 문제는 사실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출제하면 이제 이런 거를 출제하는 건데, 요것도 기출 문제 있고, 요것도 출제자가 출제하겠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듯이 뭐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 다음에 뭐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원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요 4명 외우셔야 되고, 여기 보통 이제 출제가 되면은 거래소 사장이 아닌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의외타 문제에 속하는데 기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정도 하면은 뭐 충분합니다. 자, 거기에 6페이지 감독기관 가보죠. 1번 금융위원회.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기업번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런 거 정도 아셔야 되고, 오른쪽에 2번에 조직 가보시면은 자, 거기 리연번에 금융위원회는 9명,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얼번에 가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첫째 줄 끝에 비상임위원 중 4인은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참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출제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 미연번 보시죠. 미연번. 정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이런 거 객관식에 내기 참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운영은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넘어가셔도 되고. 소관사무, 뭐 중요한 거 다 있죠. 이거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5번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자, 가로 2번에 정권선물위원회.
자, 요거는 금융위원회 안에 있다는 거죠. 2번에 소관사무. 요 기업회계의 요거 표현이 거꾸로 돼 있네요. 기업회계의 기준을 세워주고 감리를 보는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기준과 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어쨌든 외우셔야 됩니다. 기업분의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니은분의 회계 아들 뭐 이거는 뭐 사실 필요 없고 회계라는 말에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디건 리얼은 넘어가셔도 되고. 역시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근데 3번 금융감독원으로 넘어왔습니다. 1번, 2번, 뭐 없잖아요. 리얼번에 보니까 뭐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긴 나오죠.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 이제는 관계기관인데, 가로 1번에 한국거래소 이제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한 문제를 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거래소 내용이 많았거든요. 출제할 만한 게 많았는데 심지어 뭐 본점이 뭐 서울이냐 부산이냐 뭐 이런 것도 출제하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낼 수가 없습니다. 낼 만한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2번에 한국금융투자협회 마찬가지입니다. 출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있죠. 거래소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어디까지나 자율규제기관이다. 뭐 이거는 출제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협회 규정 가서 또 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한국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4번의 정권금융회사.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객관식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정권이 발행되면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일정한 투자자 예탁금은 정권금융회사에 이제 의무적으로 예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예탁금을 예탁결제원에 이제 예치해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거 나오면 뭐 누가 틀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는 출제를 못 합니다. 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인데 주로 이거는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 표력을 해보시면은 장외 파생상품이 대상이죠. 요거 하나 정도는 알아놓으십시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가 어떤 상품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느냐? 장외 파생상품 거래청산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신용평가에서 넘어가셔도 되고. 자, 요까지가 사실은 자본시장법이고 이제 요 13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금융법규 체계 이해라는 거기에서 이제 금융위 규정을 이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로 1번부터 금융법규 체계가 이제 나오는데 좀 특이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법은 3단계이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우리 이제 자본시장은 거기에 이제 금융위 규정, 금감은 뭡니까? 이런 것도 시행세칙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법규 유권 해석하고 이제 비조치 의견서가 나오는데, 비조치 의견서에 그 15페이지 보면은 비조치 의견서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뭐가 비조치 의견서입니까? 이제 금융회사가 관련 법이 없을 때 이런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금융위원회에 물어봤을 때 금융위원회가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오른쪽에 보니까 비조치 의견서 적용 경우 해가지고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 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법령 제정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령 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의 법령 등을 물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불합리한 경우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평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출제하겠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비조치 의견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가지고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두어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 뭐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출제되지는 않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사지선다형으로 낼만 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 하나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외에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는 하시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
그 이제 3번에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그런 게 나오죠. 2번에 원래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데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이미 회신한 비조치 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제 정도 낼 수도 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행정지도. 별거 없죠. 이제 이 포인트는요, 이 행정지도는 제일 밑에 3번에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그러면 틀리죠. 혹시 싶어서 역시 말씀드리는 거고, 다 끝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문제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정권 파트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정권 쪽에 이제 좀 치중해서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럴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표를 한번 먼저 보시죠.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있죠.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구분 방법에가 이게 금융 상품이냐, 비금융 상품이냐, 뭐 가지고 구분합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있다면은, 금융투자 상품이죠. 아니라면 은행 예금 같은 거는 이제 비금융투자 상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면은 또 정권하고 파생 상품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원금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파생 상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파생 상품은 장내하고 장외로 구분할 때 그 구별 기준이 뭡니까? 거래소와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면은 장내, 그렇지 않으면 장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20페이지에 있는 그 가로 2번의 금융투자 상품 요것만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이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권과 파생 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문 중에 이제 하나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8페이지 와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 무엇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느냐? 개념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출제를 잘 안 해요. 요거는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논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18페이지 읽어봅시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비 목적 같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하면은 거기 계속 읽어보면은, 현재는 정권을 이야기할 거고,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은 파생 상품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권리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실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한다.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금융투자 상품하고 비금융투자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었죠.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의외로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그렇다면은 여기서 원금 혹은 원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수 금액을, 회수 예상 금액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이쪽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지금 투자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원금 계산할 때 우리가 처음에 최초로 이제 거래할 때 뭐 판매 수수료 같은 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요거 제외되죠.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만 이제 원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환매나 해지를 할 때 그 수수료하고 또 세금 같은 거 이제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 금액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여기는 또 포함이죠. 요게 의외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 투자성 계산하는 방법, 요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죠.
가로 1번에 투자성 판단 그래서 1번 투자금액 산정 시 제외에 동그라미 하시고 투자자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비, 위험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전부 제외됩니다. 순수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2번에 회수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투자자가 중도 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환매 해지 수수료, 각종 세금,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으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 여하튼 뭔가, 요거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더라.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금융투자 상품이냐? 그게 아니죠. 제외되는 게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19페이지에 있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정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거는 이제 예금, 원화로 표시된 CD는 그냥 은행 예금하고 같다고 취급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신탁의 수익권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 상품은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이 안 되고 관리형 신탁은 관리를 하니까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이것도 상속은 되지만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하여튼 요 세 가지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해가지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은 채무증권의 일종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채무증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2번의 분류. 증권과 파생상품은 아까 했죠. 추가 지급 의무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죠. 1번은 증권은 그게 없고 2번은 파생상품은 그게 있죠. 3번의 예외, 요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있으면 나오는데 DLS라든지 ELW라든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그러면은 도대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때 이거 그러면은 이거 파생상품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예외를 인정하죠. 파생상품이 아니고 정권이라는 거죠. 이제 정권 중에서도 파생결합정권이다. 그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죠. 그게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정권 파트니까 아무래도 이 정권의 6가지 종류, 이제 요거를 집중적으로 시험에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채무정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외국인이 발행한 정권도 포함시키죠. 옛날에 이제 그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역외 적용을 실현시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요거 이제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칠판에 적을 수도 있는데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좋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종류 해가지고 밑에서 둘째 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이런 말이 있죠. 거기 이제 외국인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채무정권 정의는 아시겠죠. 채무가 표시된 걸 거고 기업번 등등 통지인데 니은번 밑줄요. 사적인 금전채권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차용증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유통이 안 되니까 채무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정권이 아니죠. 차용증 같은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디귿번에 특수채하고 미음번에 기업음 이거를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채는 산업은행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정권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음정권은 자금 융통을 위해서 기업이 발행하는 거 그렇게 이제 헷갈리지 당연히 아실 거고 근데 리얼번에는 그 둘째 줄에 이자 연계 파생결합 채권이 있는데 요거 사채권의 일종입니다. 요거는 채무정권이라고 봐요. 사채권 중에서. 그러니까 요것도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시험에 이자 연계 파생결합 채권은 채무정권이 아니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요거는 사채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정권에 포함된다. 그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지분정권은 뻔하죠. 이제 지분, 그러니까 이제 신주 인수권, 이런 거 출자한 거, 이런 거 등등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조금 이제 출자하는 게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한 명회사는 100% 무한 책임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일부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출자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분정권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하고 비교해보면 간단한데 유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한 책임 사원들은 이게 안 맞으니까 채무정권에 지분정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수익정권 너무 뻔하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이제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5번의 투자계약정권은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념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공동사업이죠. 어찌됐든 무엇을 투자계약정권이라고 하느냐,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파생결합정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건데, 요거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우리 법규 파트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죠. 어찌됐든 옛날에는 열거주의였죠. 금융투자상품, 일반상품, 신용위험, 각종 통화 이 네 가지가 기초자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포괄주의로 바뀌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등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전부 다 이제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정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될 수 있죠.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니까 기초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미연분에서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불가능한 것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 법규 파트에서 출제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기초자산이 출제될 수는 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제외 대상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적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거는 출제된 적도 없고, 물론 앞으로, 출제자가 이제 이거 의외타 문제로 내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의외타로 출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제끼자,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7번에 정권 예탁정권 해가지고 국내 정권 예탁정권하고 외국 다 이제 인정하죠. 국내 외국 다 인정한다. 자본시장법은 DR 그 정도 보시면 되죠. 파생상품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 넘겨보시면 분류해가지고 기억번에 장내 파생상품이 나오는데 정의 정도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다. 해외 시장도 일부 포함한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거래 구조에 따른 분류는 이거는 법규 파트가 아니죠. 뭐 선물이나 선도, 옵션, 스왑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다 아시는 거고, 또 우리가 거래소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죠. 또 거기서 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죠. 밑에 3번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요. 금융투자상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